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오늘도 뉴스톱10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하나하나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 2위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장관은 도움받은 적 없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방문 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이 주제 준비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 주제 10위 먼저 공개합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얼굴이 보이죠. 이른바 아주 젊은 20대 초중반의 Z세대가 뽑은 2025년 올해의 리더 1위는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답은 이 영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Thank you so much. That's for you. Thank you. I'm sorry that Can we, didn't bring anything. Oh. Thank you. Wow. These are my teammate buddies.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예, Z세대가 뽑은 2025 올해 리더 톱10. 예, 저희 톱10처럼 톱10을 뽑아봤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52%,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9%. 이재용 회장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정의선 회장은 5계단이나 급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3위에 최태원 SK 회장, 4위에 김승현 한화 회장, 5위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등 10위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꼭 재계의 서열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임재 변호사? 자,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어서 1위를 한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전체 이 후보들 가운데요, 지지율 52%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넘게 이재용 회장이 올해의 리더다라는 응답을 했다는 건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요즘 주가도 좋고요. 신반전자. 그렇죠. 이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과 맞물려서 삼성 자체가 지금 반도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요즘 인터넷상에 이재용 회장을 놓고서 역시 스타성은 타고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떡볶이 맛있게 먹는 모습뿐만 아니라 쉿 너무 본인의 이름을 크게 연호하니까 사람들에게 쉿 하라는 그 모습까지도 화제가 됐고요. 최근에도 저 장면이죠. 쉿. 그렇죠. 네. 최근에도 뭐 치킨을 먹는 소탈한 모습 등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모습이 업무에 있어서의 성과와 더불어서 소통하는 리더십으로서 요즘 Z세계가 선호하는 그런 CEO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뽑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구직자, 직장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이재용 회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더라고요. 전문성과 실력, 이게 기본이고요. 명확한 목표, 비전을 제시하고 경청하고 구성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런 그다음 소통 잘하고 이런 것들이 뽑혔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저는 제일 먼저 귀에 들어온 단어가 경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죠.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항상 그 삼성 직원들한테 강조했던 게 경청이었어요. 말을 잘 들어라. 예.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가 실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두고 자기가 지금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소탈한 모습. 그다음에 아마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아들인 이재용 회장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렇게 호감이 급상승한 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용 회장의 아들, 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네네. 이지호 씨. 그 아들이 그냥 사병으로 가도 되는데 군복무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재벌 회장 아들이면 우리 같은 사람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것도 사병보다 2배 이상의 긴 복무 기간이 그렇죠. 있는 장교로 입대했다. 그런 모습들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호감을 급상승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임재용 회사.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용 회장이 입고 나온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가 착용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완판되고 사실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패션도 하나의 본인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 이재용 회장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 깐부 회동에 입고 나온 이 점퍼, 우리가 블루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굉장히 멋스럽게 툭 걸치고 있는데 소탈해 보이면서 편안해 보이기도 하면서 이재용 회장에게 찰떡같이 잘 어울렸습니다. 저 제품이요. 한 79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반나절 만에 품절됐고요. 79만 원이면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물론 뭐 이재용 회장한테는 쌀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다른 컬러까지도 모두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 출석 때 착용했던 운동화는 10만 원대의 제품이었는데 이것도 완판이 됐습니다. 예. 또 이재용 회장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모습이 있는데 립밤 바르는 모습이 청문회장에서 포착이 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저 립밤마저도 일명 이재용 립밤이다라는 애칭이 붙여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제품들, 착용 사진들도 화제가 되고 또 이 모습이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물론 그 와중에는 비싼 제품도 있었지만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소탈한 모습도 보여주는 어찌 보자면 굉장히 패션으로도 본인을 제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 완판을 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회장에게 한 80만 원, 79만 원짜리 자켓이면 우리 서민들에게는 한 7,900원쯤 되는 옷이 될까요? 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깐부 그 회동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많은 다른 그 재벌 총수와 격이없게 어울리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소통을 잘한다. 또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정의선 회장과 이 서킷,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 대회 나가는 저 장면도 포착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안지용 기자, 저 장면이 자동차를 이건희 회장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하고요. 저 장면 때 또 입고 나왔던 옷들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저렇게 다니면서요. 뭐 놓고 있는 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런 모습들이 연예인처럼 회자가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벌가의 두 축이 함께 있는 모습은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죠. 저 행사는 지난해 10월이었는데요. 이 정의선 그 현대자동차 회장과 도요타 측이 함께 주최를 했습니다. 사실 삼성은 큰 인연은 없었지만 이재용 회장이 초청을 받아서 직접 갔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 간에 얼마나 많은 긴밀감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걸 두고서는 정말 재계에서는 많은 또 화제를 모았고 대중들 입장에서도 재계에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둘이 친할 수 있었는지 놓고 보면은 사실상 경쟁보다는 업계 내에서도 공존관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서로 이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에 맞춰서 함께 협업을 해서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장인 변호사는 어떠세요? 저 정몽구 회장의 아들이죠. 저 정의선 회장도 본인이 셀프 디스를 했지만 나이가 제가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소탈한 모습을 이재용 회장만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최근에 머리에 각인된 건 그 깐부 회동 때 한 아이가 사인을 받으러 와요. 이재용 회장한테. 그랬더니 이 아이한테 효자 되세요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정의선 회장이 옆자리에 있다가 너 근데 나는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서 그 부분이 예, 또 화제가 맞아요. 되기도 했고 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직적 문화가 이 조직 문화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로 탈바꿈하기도 했었고 또 본인의 능력치를 보여주면서 어떤 이 행정의 간소화 그래서 보고나 이런 체계도 상당히 줄이기도 해서 이 조직원들에게 이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히 신망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재벌 회장 능력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실력은 기본이고요. 소탈함은 덤인 것 같고 자식봉은
그야말로 행운인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요즘처럼 새롭게 조명되는 적도 드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연예계 대표 커플이죠. 예, 화면 왼쪽에 배우 김우빈 씨, 오른쪽에 신부 신민아 씨. 오늘 잠시 후에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볼까요? 안지정 기자. 네. 김우빈 씨 키가 엄청 크네요. 36살인데 188. 엄청 크고요. 2008년도에 데뷔했고 신민아 씨는 데뷔가 98년이고 나이가 41. 김우빈 씨보다 5살 연상이네요. 네, 사실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너무 많아서 새로울 게 없다 볼 수 있는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사랑을 이어오면서 구설 한 번 없었고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사회는 동료 배우인 이광수 씨가 보기로 했고요. 이 결혼식이 또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협찬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스타들의 결혼식 하면은 각종 명품 협찬으로 그 협찬이 들어간 광고의 한 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사람은 CF 스타로 각광받고 있지만 협찬은 대다수는 거절을 해서 정말 그들만의 결혼식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서 더욱더 화제를 모으는데 그 끝에 더욱 중요한 거는 바로 기부입니다. 이번에 두 사람이 결혼식, 본인들의 결혼식 하면 보통 축의금을 받는 거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3억 원을 쾌척했다는 거죠. 와. 이 3억 원을 내놓은 내용도 보면은요. 이 화상센터나 서울 아산병원, 좋은 벗들이 같은 기관에 내놨는데 이들이 결혼식을 기념해서 일회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 꾸준히 누적 기부액만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도 또다시 기부를 하면서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서 계속 축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임지훈 변호사, 요즘에 유행하는 결혼식 할 때 유행하는 사자성어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있나요? 계좌이체. 결혼식 안 가고 계좌이체로 감사함을 전하세요. 이런 게 많은데 저 커플은 조용한 웨딩을 치르고 이렇게 3억을 기부한다? 그동안에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누적 기부액이 50억 원? 와, 정말 대단한 건 벌써 건물을 사도 벌써 올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안티가 없는 배우들인가 봐요. 그렇죠. 정말 예쁜 커플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교제를 했는데 이 10년이 넘는 교제 기간 동안 또 다른 구설수 한 번 없이 조용히 정말 잘 만난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특히 김우빈 씨가요. 2017년도에 비인두암물이 걸려서 투병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코 뒤쪽에 생기는 암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곁을 신민아 씨가 정말 묵묵히 지켜줬다고 합니다. 김우빈 씨도요. 이 강제적으로 어찌 보자면 갖게 된 휴식기였음에도 하늘이 준 휴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참 그렇게 마음 먹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바쁘게 활동할 때는 본가,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 계시는 집이 1분 거리에 있어도 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고 내가 이렇게 휴식기를 갖다 보니까 어머니를 또 찾아뵙기 위해 우리 엄마 눈은 이렇게 생겼었네. 어머님 손은 이런 모습이었네. 이런 부분이 사뭇 더 진지하게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들의 선행은 원래도 유명합니다. 이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도요. 1억 원이 넘는 돈을 익명으로 기부했다가 나중에 또 이것이 밝혀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결혼식 참으로 좀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안지훈 기자 보니까 김우빈 씨가 파도 미담 나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인성이 좋은 배우로 알려지고 있는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게 꽤 된 영상인데 저렇게 발레 파킹을 맡기고 열쇠를 찾아가는 저 장면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인사를 꾸벅꾸벅해서 야, 저렇게 인사를 많이 하나? 저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저 영상이 그 당시에 더 화제를 모은 이유는요. 그 직전에 한 연예인이 이 발렛 파킹 기사에게 왼손으로 이렇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더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렇다고 저게 어떠한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됐던 건 아닌 게 제가 신인 때 봤지만 김우빈 씨는 원래도 예의 바른 연예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겪고 나서 암 투병을 마친 후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도인 수준이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또 칭찬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연예계 안에서 암투병을 하거나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은 일면식이 없더라도 김우빈 씨가 따로 연락을 취해서 본인이 편지를 전하고 또한 격려를 하면서 기운을 북돋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본인이 단순히 이런 기부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암을 얻었지만 이걸 조용히 이겨내고 다시 복귀하는 그 모습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 배우, 백년해로를 빌겠습니다. 예,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1세대 연극계 스타 고 윤석화 배우 어제 하늘나라로 갔죠. 내일 대학로에서 노제를 거쳐서 정말 우리 곁을 마지막 길을 떠난다고 하는데 이 고인 연극계 스타였지만 사실은 CF로 더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CF로 데뷔를 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만나요. 둘이서 만나요. 살짝쿵 데이트. 예, 뒤에 잠깐 묵음은 저희가 CM송이기 때문에 그 제품명은 안 들려드렸습니다만 저 CM송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특히 12시에 만나요. 예, 뭐 이런 등등은 정말 많이 아는데 데뷔가 저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지금 흑백 필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시만 해도 여성상이라고 하면은 현모양처 혹은 순애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CM송들 보면 굉장히 톡톡 튀는 느낌이죠. 윤석화 씨가 실제로 가진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늘 아래 있는 여성이 아니라 톡톡 튀면서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이런 CM송을 통해서 스타덤에 이미 오른 후에 연극 무대로 간 후에도 신의 아그네스, 명성황후 등에서 주체적인 여성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연극계 1호 스타라는 칭호까지 얻게 됐던 겁니다. 예, 보통 이렇게 CF 스타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연예계 활동 중에서 이제 광고 쪽으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 텐데 어쩌다 CM송을 불렀고 안 부른 CM송이 없었을 정도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연기 활동 또 영화가 아닌 연극에서 더 두각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인과 함께했던 문화계 인사들이 어제 빈소를 찾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데뷔하자마자 작은 공연이든 또 큰 공연이든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정말 따뜻하셨어요. 지금 한창 꽃 피울 나이에 먼저 가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아직 못한 것들을 우리가 대신 이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뭐 착잡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본인이 털고 일어나면 저하고 꼭 같이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병상에 있을 때 했었어요. 그래 동료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 영원한 아그네스 1975년에 데뷔해서 뮤지컬 명성황후, 아가씨와 건달들 그리고 연극 이 그녀를 스타덤에 오르게 했던 신의 아그네스 등에 출연을 했었고요. 백상 예술대상 여자 연기상을 수상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암투병을 했었잖아요. 뇌종양을 앓았는데 어떤 항암 치료나 이런 것 대신 자연적으로 스스로 낫기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투병을 이어왔습니다. 22년도에 연극 햄릿을 공연하고 이제 영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뇌종양이 발견이 되었고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 끝내 호전되지 못했는데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69이니까요. 그렇죠. 너무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그네스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명성황후다. 이런 칭호들도 참 많은데요. 끝내 병마에는 이겨내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나를 내보내 주세요. 병원에서 삶을 연명하는 건 나답지 않아요. 내 팬이라면서요.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 연극 배우 윤석화답게 살다 죽게 도와달라고 주치의에게 이야기한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지용 기자, 보니까 이 고인 학력 위조 파문 등등으로 어려움도 겪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아들, 딸, 지금 유족이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두 사람 모두 입양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대 나온 여자, 이게 하나의 수식어가 되던 시대였는데 그러다 2007년 이화여대 출신으로 알려졌던 윤석화 씨가 사실은 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거, 학력 위조 파문 때문에 큰 또 이런 이슈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이걸 인정을 하고 잠시 모든 걸 내려놓기도 했는데 이내 무대 위로 복귀해서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 다 입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입양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다지 이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윤석화 씨는 이를 당당히 공개하는 동시에 또 입양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는데 사실 윤석화 씨가 마지막까지도 무대에 서겠다는 입장을 비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1세대 연극이 나면은 윤석화, 손숙 그리고 박정자 씨가 있는데 제가 어제 손숙 씨랑 통화를 했는데 바로 70대가 돼서 난 이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이미 손숙 씨에게 다 얘기를 해놨는데 70세를 보지 못하고 69세에 눈을 감은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고요. 후배를 먼저 보낸 선배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면서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추모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년만 더 살았으면 지금 12월 20일이니까 열흘만 더 살았으면 70세까지 원하던 연기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상바공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박나래 씨입니다. 주사 이모에 이어 링거 이모까지 이 방송은 박나래 씨 갑질 논란 의혹으로 시작됐었는데 이게 불법 의료 행위 의혹 그리고 이게 저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안진우 기자가 함께 취재했던 내용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평소에 링거 그런 거를 해주시는 건 맞으세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별로예요. 박나래 씨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예, 저 탤런트 그거 개그맨인 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2023년 7월 26일 날 그날 호텔에서 만나신 다음에 계좌번호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로 입금을 해달라고. 그래요? 네. 전혀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그 선생님께서는 그 간호사나 의사 이런 의료진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 게 별로. 자, 안지영 기자가 통화를 해보셨다는데 저 링거 이모, 주사 이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의약품을 마약류의 의약류를 처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그 주사 이모와는 다른 분인 거죠. 네, 다른 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커넥션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주사 이모는 서울에 있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병원에서 여러 연예인들에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박나래 씨가 지난 2023년 김해로 출장을 갔는데 그날 또 다른 이모가 와서 주사를 놨다는 겁니다. 그게 링거 이모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연결이 됐는지 혹시라도 주사 이모와 링거 이모 사이엔 어떤 식의 연결고리가 없는지 이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링거 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제 통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의료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즉 자신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건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주사 이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외국에서 내몽고에서 의과대학 교수였다는 주장을 내놓지만 정작 국내 의료 면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이들이 어떠한 커넥션을 갖고 또 박나래 씨 외에 다른 연예인들과는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가 촉구되는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 주사 이모가 분노했다고 합니다.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 생각했는데 나만 땡땡땡이네. 라는 지금 보면 좀 분노가 느껴지는 글을 올렸네요. SNS 프로필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겁니다. 누군가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주사 이모와 관련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줄줄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뭐 입 짧은 햇님 씨도 그렇고 샤이니 키 씨도 그렇고 의료인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나도 속았다라고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게 그렇다면은 결국 불법적인 시술을 한 무자격자만 처벌받게 하려고 이 책임을 모두 주사 이모에게 좀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이 일명 주사 이모 역시도 나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일종의 손절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불만 섞인 그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안주영 기자, 보면 이 주사 이모 씨로부터 처방을 받은 유튜버, 먹방 유튜버 햇님, 예, 입 짧은 햇님이 나비약을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비약이 다이어트 약인데 저걸로 사실 어린 젊은 그 여성들이 저약으로 먼저 다이어트를 하다가 마약류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인데 그것들을 내약을 먹고 30kg를 뺐다? 박나래 씨도 살을 많이 뺐잖아요. 저는 이제 운동으로 또는 식이요법으로 뺀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다? 라는 의혹이 지금 따라붙는 건가요? 네,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 박나래 씨 두 사람 다 공교롭게 다이어트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짧은 햇님이 저렇게 이 나비약을 처방받고 살을 뺐다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고 추가적으로 박나래 씨도 저 약을 먹은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비약이 뭔지 말씀을 해드리면은 펜타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마약류 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처방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러 문자 내용에서 보면은 임의로 약을 더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내가 약을 많이 해서 입 짧은 햇님을 통해서 박나래에게 전달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을 받기 위해선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약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분홍색 약이죠? 나비약이라고. 네, 맞습니다. 저게 지금 실제로 모양이 나비 모약처럼 생겼기 때문에 저 약을 나비약이라고 부르는데 저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전문 의약품을 과연 박나래 씨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처방전 없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혹시 지금 주사 이모와 저 연예인들 외에도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박나래 씨가 입장을 최근에 밝혔죠. 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불똥이 튀죠. 화면상에서 뭔가 주사를 맞는 것처럼 보이는, 또 SNS상에서 소통한 것으로 보이는 연예인들. 정재영 씨나 온유 씨나 전현무 씨는 의혹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반면 박나래 씨나 키 씨, 입 짧은 햇님 씨는 활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아까 임주혜 변호사, 그 사과하는 박나래 씨의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비장함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과연 정말 미안해서 하는 사과인가? 라는 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 짧은 영상에는요, 사실 이 매니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과라던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담기진 않았고요.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이 박나래 씨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변 연예계로도 그 파장이 번져나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취지인지는 법적으로 보자면 이해는 갑니다. 오히려 섣불리 입장 표명을 했다가 추후에 입장을 번복한다거나 더 큰 논란에 쌓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그냥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머지않아 박나래 씨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일련의 과정, 어떻게 이 주사 이모를 만나게 되었으며 이 의료법 위반 논쟁뿐만 아니라 갑질이라던가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실관계는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방송인 박송 씨의 출연료와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어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질타했지만 친형 부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송 씨와 과거했던 출석할 때 장면 함께 보시죠.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인데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혹시 여전히 회사 돈 횡령 혐의 좀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박수홍 씨의 친형 1심에서는 징역 2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줄기는커녕 3년 6개월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 부인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무죄였는데 유죄로 뒤바뀐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잦습니까?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저 징역 2년이 나왔지만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차라리 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야, 저럴 거였으면 1심에서 차라리 구속되는 게 나았겠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1심에서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소심에서 어필을 해요. 이제 구속돼 가지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집행유예로 풀어주세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높다기보다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면 대법원에서 이게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제가 봤더니 1심에서는 회사 자금 관련해 가지고는 유죄를 일정 부분 인정을 했지만 그 개인 자금, 박수홍 씨 개인 자금을 횡령한 거에 대해서는 무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유죄가 바뀌면서 그러면 상소심 재판부가 질타를 했는데 어떻게 질타를 했느냐? 아무리 형제가 아니지만 신뢰를 배반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게 도덕적으로 해이가 굉장히 심하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게 이제 주식회사 제도 아니었겠습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제도를 거의 뭐 망가뜨린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형님의 범행이 굉장히 치밀했다. 결정적으로 반성도 안 했고, 그 다음에 피해 회복도 안 했다. 그동안 이렇게 그 횡령한 돈을 일부라도 최대한 변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징역 3년 6개월,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형량이 늘어나면서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법정 구속한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형수가 나오면서 집행유예, 구속은 안 됐죠, 형수는. 하지만 무죄가 유죄로 뒤바뀌었는데 나오면서 미안하다, 시동생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 안 된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박수홍 씨는 어떤 생각일까요? 안지훈 기자가 통화를 해봤습니까? 네, 이 내용이 워낙 또 형량이 많아졌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심과 항소심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떤 부분이었냐? 세무 자료를 청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 증가액이 박수홍 씨는 별로 없는데 친형네는 급격히 뛰었다는 겁니다. 이걸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 결국 돈은 박수홍 씨만 벌었는데 결국 친형네만 돈이 많아진 거는 결국은 박수홍 씨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형수 같은 경우는 왜 유죄로 뒤바뀌었나를 놓고 봤을 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태권도장, 키즈 카페 이런 게 있는데 박수홍 씨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홍 씨는 허락하지 않은 법인의 돈이 그렇게 쓰인 거는 이거는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는데 이 판단 이후에 박수홍 씨랑 통화를 나눠봤는데 일단 박수홍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1200일 정도 지난 후에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도 자신의 핏줄이라는 거죠. 이렇게 참담한 결과 앞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하고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이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참 부모와도 갈등이 있었고 형과도 갈등이 있고 박수홍 씨 승소는 했습니다만 참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장, 또 백혜령 경정,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백혜령 경정에 대해서 경찰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임은정 지검장 쪽에서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자 백경정이 곧바로 과거의 임 지검장과의 대화 문자를 공개하며 반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데 과거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파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감은 없고요. 인사명령을 수행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출근 의무가 있어서 출근하는 겁니다. 혹시 뭐 임은정 지검장이랑 좀 어떻게 소통하실 의향이세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백혜령 경정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 경찰팀이 완성이 돼서 락부락구 침대를 요청하는 등 열심히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데 무슨 침대부터 찾아요? 야근할 기세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안에
예, 오늘 보도에 나왔죠. 서울 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 이 중간 수사 결과를 그때 발표했죠. 별로 크게 눈여겨볼 대목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혐의 없음을 중간 수사 결과로 발표하다 보니까 백혜룡 경정에 할 일도 없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파견을 해제해달라. 지금 한 번 기간 연장을 해서 내년 1월 14일까지가 파견 기간인데 그냥 경찰로 돌아가세요. 이미 이 수사 끝났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성룡은 대변인. 이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백혜룡 경정이 이 수사팀에 남아 있는다고 해도 더 할 일이 없죠.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다 그 영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범인들끼리 말레이시아어로 소통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말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통역이 없어서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망상에 기초한 주장을 해왔고 그것에 기해서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지시를 한 시점이 올해 10월 12일이죠. 오늘로써 정확히 69일 됐습니다. 그동안에 남은 것은 우리 경찰이 과연 수사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 그리고 백혜룡 경정의 망상만이 남았고 굳이 하나 더 남은 것이 있다면 백혜룡 경정이 들여놓은 간이 침대일 겁니다. 그 외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리콜해야 됩니다. 원대 복귀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왜 못하죠? 사실은 이걸 돌려보내달라는 요구를 검찰에 살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맞고,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대통령이 최근에 그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기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 이렇게 공무원들을 질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야말로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돌아가라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래? 뭐 입틀막 하려는 거야? 라는 반응이 바로 백혜룡 경정 SNS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8월 달, 10월 달 이 두 사람이 나눈 비공개 메신저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자, 꼼수로 꾸려진 합수팀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SNS를 보냈더니 외압 수사는 고발인인 중요 참고인 백경정님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다시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 대상이다. 이게 그냥 까버렸어요. 네, 제가 일전에도 백혜룡 경정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공직자가 어떤 자기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뭐 다소 뭐 불편하거나 뭐 조금 안 좋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표출하는 것이 저는 공직자로서는 좀 올바른 처신은 아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외압 수사의 고발인인 중요 참고인, 쉽게 말해서 백혜룡은 외압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는 저희 뭐 야권, 뭐 민주당이라든지 저희 당과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혜룡 경정은 이 마약이, 그 다량의 마약이 어떻게 국내로 밀반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런 문자까지 공개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백혜룡 경정이 잘못된 점으로 지적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논란이 시작된 건 장현미 대변인 결국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공지 하나 때문인 거잖아요. 공지 내용이 이렇죠. 백혜룡 경정 검경 합동수사팀 파견, 이문정 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라.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요청했다거나 뭐 검찰청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나마 이야기거리가 덜 됐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어서 백혜룡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거라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는 안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안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의혹이 상당히 제기됐던 때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는 어떤 의혹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었던 게 백혜룡 경정 아닙니까? 실제로 세관을 무사 통과하면서 상당량의 이제 필로폰이 밀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 라고 했을 때 아,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좋은데 네. 이 뒤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뭔가 뭐 계엄을 하기 위해 뭔가 큰 돈을 숨겨오기 위해 했다? 사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거는 주장에 네. 무슨 근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같은 건 없고 다만 이제 본인들이 브리핑을 하고 이랬을 때 김건희 씨와 상당히 친분이 있다라고 알려진 전혀 이계통에 있지 않은 경찰 고위 간부가 연락을 하고 본인에 따르면 이제 외압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문제의식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럼 당신이 직접 한번 수사를 해봐라.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합동팀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외압이란 건 없고 그 당시에 맞춰봤을 때 증거와 이 뭐 내부 제보 같은 거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 외압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더 진척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도 장애전을 펼칠 게 아니라 수사로 예. 결과물을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문자를 공개하고 이거는 온당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보니까 이게 여권 지지자층에서는 이문정도 검사다. 검사 못 믿겠다. 오히려 백혜령 응원한다라고 하면서 특검하자는 얘기도 댓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권 지지자들도요. 제가 보니까 나뉘어져 있어요. 백혜령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쭉 봤더니 백혜령의 그 이야기를 일일이 다 반박을 갖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백혜령 경정은 경정입니다. 경정이면요. 일선 경찰서 과장이고요. 그 5급 사무관급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과연 적절했는가? 개통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뭐 행안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아니면 경찰국장이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10월 12일에 백혜령을 수사팀에 합수단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10월 14일에 백혜령이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은 동부지검에 내가 파견될 예정인데 그러나 그 구성 과정이나 절차가 위법한 불법 단체인 합수단에 소속 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지시 허망하다. 이거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10월 15일부터 이제 12월 15일이 좀 넘어갔으니까 2달 반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벌써 여러 가지 그 구설수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백혜령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빨리 백혜령도 원대 복귀하고 합수단도 이제는 해체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백혜령, 이문정 관련된 논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얼굴입니다. 인기가 참 좋으십니다. 이게 칭찬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쭉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보고 드린 대로 이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디지털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동기 범죄 늘고 있고. 가석방 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뭐 교도소 안에 인기가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막 풀어주라 그래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룡은 대변인, 대통령 취임 후 가석방이 30% 늘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좋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오해하실라. 재범 위험 없으면 가석방 확대하라. 이게 좋겠다라는 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실제 가석방이 되면 재범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까? 일단 가석방과 재범률의 관계를 따져보기 이전에요. 정말로 가석방이 30% 늘어난 게 맞는지 그 통계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른바 콩 GPT 국장이라고 해서 농림부 국장이 콩 수입량 그리고 국내 콩 생산량을 즉석에서 답변을 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통계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이 대통령 취임에 30% 늘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찾아본 통계와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5월 달에 마지막 정기 가석방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1239명이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서 862명이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통과율이 69.6%죠. 그런데 8월 달에 광복절 가석방 심사를 할 때 보면은 1,525명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서 1,014명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석방 통과율이 66.5%예요. 오히려 비율적으로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때 통과된 경우와
그 9월 가석방 심사를 비교를 해봐도요. 69.5%에서 80.8%로 늘어났는데 역시 30%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30%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우리 언론이 법무부에 질문해서 좀 정확한 통계를 받아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짧게 덧붙이면은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도소 안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현 정부의 법무 정책이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교도소 안에서는 인기가 좋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인기가 없어야지 국민적으로는 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징벌이 내려지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오해하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굳이 내가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많은 게 좋은 건가라는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뭐 일부 국민들은 좀 범죄자들을 국민 세금으로 계속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는 게 좋은 것이냐라는 또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실제 가석방에서 나간 사람들의 재범률이 아무래도 좋은 모범수들을 가석방 해주니까 그들의 재범률은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일부 뭐 강성 보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통령이 가석방을 또 줄이라고 하면 또 줄였다고 해서 또 비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 장단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가석방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조건 찾아보니까 이제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재범이 또 낮은 건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가석방이 이 어떤 죄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과거 정부부터 쭉 보니까 가석방은 증가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가석방이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조금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또 뭐 살펴볼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어떤 이 갱생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정을 해가지고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시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범이 낮아지고 잘못을 반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반대 입장에 있는 그런 지적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성이시니까 장윤미 대변인한테 여쭤볼게요. 어제 또 다른 업무 보고에서 이 생리대 가격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생리대 가격이 39% 더 비싸다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일부 업체 점유율이 높고 유기농이나 가격이 높다. 그랬더니 공정위가 조사하고 성평등 가족부도 파악을 해봐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저소득의 청소년층이 생리대가 그냥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여러 개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 과거부터 있었고 이게 뭐 다른 현안, 다른 부처도 아니고 성평등 가족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현안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의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 디테일이 강한 것 같아요. 뭐 환단고기도 얘기하고 또 이런 생리대 가격도 얘기하고 또 뭐 콩 얘기도 얘기하고 참 저런 것까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아니 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가고 경제가 지금 엉망인 상황에서 이런 크게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뭐 가석방 문제 또 중요하려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리대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윗사람들이 높은 분들이 디테일에 강하면은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하실 때 그때 내가 벽돌 하나 뭐 보도블록 하나까지도 다 챙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쭉 걸어온 길을 보면 디테일에 선택적으로 강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많았고 이런 경우에 뭐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강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뻑뻑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마 공정위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하고 이런데 그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그 구체적인 물품의 가격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환율이 1,470원, 1,48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외국 나갈 때 공항에서 현찰을 사면 1,500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다 세우고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그 경제학자들은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이미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딱 크게 딱 이야기하면서 이러이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한 그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대통령을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업무 보고가 계속될수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맥주병 2개를 들고 있습니다. 1+1이냐 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혹시 남한에서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예, 과연 북한은 그런 생각일까요? 관련해서 발언 준비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요새 제가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 식료 공장에서 선진적인 맥주 생산 공정을 갖추고 밀, 된장과 간장을 비롯한 식료품들의 맛도 보아주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자, 송영원 대변인.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철책을 치고 방벽을 쌓았다라고 했지만 뭐 북한에서는 바로 자력갱생하겠다면서 이런 민생 현장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철책을 치고 방벽을 쌓는 게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올라갈까 봐 걱정해서 쌓는 겁니까? 이건 2023년에 김정은이 표방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또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탈북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지금 철책을 쌓고 방벽을 쌓고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북침해올까 걱정한다면 지금 연인 인원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수가 없죠. 최근에도 지난주에 김정은이 그 북한에서 돌아온 공병부대 1000여 명을 공개적으로 격려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뚫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고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북침해올까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오히려 북한이 최근에 군사분계선을 10번 넘어왔는데 그중에 4번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지금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도 사격을 자제하라. 그리고 사격이 반드시 필요한지 상황평가부터 냉정하게 하라라고 했다는 사실이 이번 주에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 판단부터 냉정하게 합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시는 뭔가 현실과 맞지 않고 특히나 북한의 상황과 관해서는 정말로 객관적인 보고를 받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실 뭐 북한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서도 뭐 우리는 대북 확성기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유화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인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실명 비난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스스로 계속해서 어떤 평화 제스처를 취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 국민들 반감을 갖는 국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방벽, 이 철책 이게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에서 건너온 우리 탈북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당시 대경지성 소속이면서 명호묘역에 있었습니다. 명호묘역에 사는 김씨 일가의 친위 부대입니다. 김정은의 이자처럼 자동차, 그다음에 경호부대 자동차 그런 거. 제가 이자처럼 수입한 벤주는 석대고 그다음에 쫙해서 골라가지고 따가면 요걸로 요거 한 대 하자 하면 그 지시를 줍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사실 북한이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탈북 엘리트의 주장 것처럼 뭐 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치품들도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일가에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에게 더 잘해줘야 된다는 듯한 어제 업무 보고에서 나왔던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심각한 역사 망각이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다. 6.25 잊었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지금까지 아직도 레드 컴플렉스에 빠져나서 못 빠져나오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보수 정당하고 민주당 진보 계열하고 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정책적으로 이 안보 대북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하셨던 이 햇볕 정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노력을 하고 그 대화 어떤 교류 속에서 어떤 대북 관계 개선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런 얘기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북한이 뭐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도 막 비난하는데 거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뭐 손 내밀어야 되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사실 트럼프와의 김정은과의 어떤 북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빈손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반도 운전자론 우리가 이제 가운데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돋보이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과정이 깨지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미국과 우리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민국, 남한은 사실상 큰 주도권이 없구나. 결국 미국과의 어떤 결판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이제 러닝메이트 같이 이제 도와주겠다,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인 거지. 지금 이제 어차피 북한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 냉소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트럼프와의 어떤 대화가 내년에 또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대화에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탱크가 올라올지 몰라서 불안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나갔던 것처럼 북한 내부는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드는군요. 예,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재수 전 장관이 14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그 당시의 질문,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조사받으셨는데 주로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말씀.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자서전 500건 구매한 것 문제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현장국 출입 기록이 있다고. 직접 만난 적 있으신지. 한일 해저터널 관련돼서 청구 받으신 적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정 변호사님, 한일 해저 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 내가 뭐 수천만 원 받고 시계 한 2점 받아서 그걸 가지고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차라리 내가 현금 200억, 뭐 시계 100점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얼굴, 사진, 포착이 많이 됐는데 본인은 끝까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경찰 조사에 밝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이야기가 윤영호 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천정궁 방문을 했을 때 이건 예. 윤영호 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줬더니 처음에는 거절하면서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받더라. 이 이야기가 윤영호 본부장의 이야기인데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하고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저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그다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며칠 전 장관 시절이었을 때 그때 뉴욕 출장 가지 않았습니까? 그 유엔 해양총회 유치하려고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금품 수수 의혹도 사실 무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2018년에 5월에 그다음에 6월에 2018년 8월에도 통일교 행사에 다 참석했고요. 예. 그다음에 2019년 2월 1일, 2020년 3월 23일 제가 대충 찾아본 것만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게 그런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18년 9월 10일에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자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한 내부 보고서가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전재수 당시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 행사에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산 행사는 2018년 9월 9일에 있었던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안국 지도자 초청 만찬이었어요. 거기에 전재수 의원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내부 보고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보고서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얼마 전에 천정궁 방문했던 전재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9일보다 하루 이틀쯤 전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에 막 이렇게 위조된 게 아니고 2018년 9월 10일자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7년 전, 7년도 더 된 그때 보고서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윤영호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전재수 의원은, 전재수 전 장관은 어떠한 금품수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계속 견지하고 있지만 한학자 총재 그때 안 만났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찰 그다음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장윤미 대변인, 지금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 이 특별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천정궁 방문해서 절을 하고 돈을 1억을 받았네 마네 수수 의혹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전재수 전 장관도 이 천정궁 방문 여부에 대해서 갖다붙다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절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도 천정궁에서 돈을 받았다는 건 금액 특정이 되지 않고 본인이 넥타이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기소 내용에는 빠져 있고 아마 이 중식당에서 사진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수사에서 분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천정궁에 갔든 한학자를 만났든 한학자의 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든 통일교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고 관계 모임에 나갔든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돈을 받거나 불법 자금을 후원받거나 정치자금법에 이 위배되는 방식으로 후원을 받게 되면 그게 수사선상에 올라야 되는 거죠. 지금 윤영호 씨 여러 말을 했는데 제일 화제가 됐던 내가 민주당과도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가까웠고 후원을 했다라는 취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작 법정에 섰을 때 물었을 때 이 세간에 알려진 내가 한 발언이 화제가 되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과연 입증이 될까요? 이 본인이 이 천정궁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죄가 있다고 단언하거나 그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된다거나 이러진 않고 수사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통일교의 큰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 10월 달에 통일교 대륙회장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통일교에서는 우리 목표는 청와대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는 것, 그리고 2027년에는 대선 도전도 우리 사람으로 대선 대통령 주자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DMZ의 평화공원을 짓고 한일 해저 터널을 뚫는 이 역할을 할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여야의 공이 로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송영원 대변인, 지금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의 찬반 여부를 묻는 그 여론조사에서 도입해야 62%가 나왔습니다. 저 조사를 잘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찬성이 60%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찬성이 더 높죠? 67%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통일교 게이트는요, 더 이상 어떤 정파적인 사안, 어느 진영만의 사안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검을 한사코 거부하는 쪽이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월 2일과 9일 두 번에 걸쳐서 이른바 종교재단 해산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했죠. 그것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에게 가령 1억 원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 하나만 가지고 재단법인 자체를 해산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범죄 행위가 있어야지 그 법인을 해산하는 것이 어쩌면 가능할 것인데요. 그런 것을 밝혀내려면 역설적으로 더더욱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지금 국민들도 원하고 계시고 야당도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말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빨리 실행을 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 사안을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강성패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선 특검 절대 없다. 과거에 드루킹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난다. 괜히 하자고 했다가 뭔가 더 큰 게 나올까 봐 걱정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근데 저는 저 찬성한다는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국민의힘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은 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으로 인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어 있고 권성동도 구속되어 있으니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프레임을 여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 여론이 높다면 하긴 하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개혁신당하고 좀 논의를 해본다고 해요. 제가 장담컨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그 경찰의 수사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 기회에 싹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때는 국민 여론에 부딪혀서라도 저는 민주당도 특검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 수사를 볼 때고 야당이 지금 제대로 된 협의도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죠. 예,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 이 관련된 특검의 임명을 추천을 누가 할지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가 준비한 1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수 쇄신 카드로 이 당명 변경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과정에는 이 장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그 장면 먼저 확인하시죠. 지금부터 내년 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오고 사람을 찾아내고 하나로 뭉쳐야지만 이기겠죠? 네. 뭉쳐야요? 뭉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건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다고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 맹물로 러브샷한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변화를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본인은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을 했다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나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명이 바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송영훈 대표님.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물론 뭐 90년대를 빼더라도 새누리당에서 벌써 몇 번째 지금 당명이 바뀐 겁니까? 이거 국민의힘 또 바뀔 가능성 어떻습니까? 글쎄요. 당명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당명만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께 국민의힘이 다른 당으로 보여지겠는가라는 점에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적어도 얼굴에 점만 찍고 나오거나 눈썹 문신하는 것 정도는 안 되겠죠. 턱을 깎는다든가 하다못해 살을 한 15kg쯤 빼야 사람 달라졌다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지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내용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내용물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2015년에서 2016년 총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죠. 한 10년 됐네요.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쓴 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당명을 바꾸고 총선에서 이겼습니다만 그렇게 승리하게 된 배경은 당명을 바꿔서가 아니라 당시에 민주당 지지층 밖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국민적인 비호감이 컸던 인사들, 대표적으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라든가 현재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과감하게 컷오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당시에 총선을 이끌었죠. 그런 쇄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달라져 보였던 겁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한다면은 국민의힘도 만약에 이번에 당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단순히 당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내용물의 변화, 즉 당을 이끄는 주도 세력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인사들의 전진 배치,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올바른 노선 정립 이런 것이 없으면은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 네. 사실 민주당도 진짜 과거에 많이 바뀌었죠. 뭐 열린우리당도 있었고요, 네. 새정치국민회의도 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10년간 그동안 그래도 그 이후에는 꾸준히 민주당의 총선 승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메이크업 한다고 국민들이 달리 평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송 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쇄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100일 때 어떤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인지 당대표의 입을 주목했지만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운동장을 넓게 쓰다가는 패배한다라고 오히려 역행하는 태도를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 새해가 되니까 다시금 당명을 바꾼다라고 해서 내란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정말 뼈를 깎는 새신 없이 이름만 바꾼다고 화장만 고친다고 이걸 국민들이 달리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익진 변호사 딱 10초만 드릴게요. 만약에 당명 바꾸면 뭘로 바꾸면 좋으시겠어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고요. 저는 당명 바꾸는 거 찬성합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당명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명에 어울리는 그러한 내용물이 바뀌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에 예고할 텐데 반려동물은 가족일까요? 동물일까요? 어제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복지 업무를 성평등 가족부가 담당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어진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